샤워부스의 뿌연 유리 너머로 두 개의 실루엣이 겹쳐졌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누구보다 신뢰했던 아내, 온 마음을 다해 지켜왔던 가정, 내가 직접 손보고 갖고 온 조용한 북촌의 집, 그 모든 것들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렸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현실은 생각보다 잔혹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맞닥뜨린 진실은 너무도 적나라했고 그 진실 앞에서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분노는 이성을 앞질렀고 그 하나의 선택이 남긴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사건은 단순한 외도에 그치지 않았다. 법정, 체포, 재산 분할, 사회적 낙인.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건 자신의 아들이 증인석에 서서 한 말이었다.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의 시선 속에서 한순간에 낯선 존재가 되었고 희생의 세월은 한낱 과거가 되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이야기는 복수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는 되돌아왔고 누구는 망가졌으며 누구는 일어섰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칼끝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 위에 남겨진 흔적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정희와 결혼한 지도 어느덧 18년째였다. 우리 사이에는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 지호가 있다. 지호는 결혼 전에 태어난 아이였지만 나에게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나는 올해 45.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결혼 5년 전 북촌에 사시던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오래된 단독주택이다. 오래된 만큼 손볼 곳도 많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이기도 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다. 원래는 금요일까지 지방 출장 일정이 있었지만 회의가 예정보다 빨리 끝났다. 정희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회사 근처 꽃집에서 정희가 좋아하는 흰 수선화를 한 다발 샀다. 내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쯤이었다. 집 앞에 낯선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처음엔 정희의 친구거나 동네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다. 여보, 나 좀 일찍 왔어. 대답은 없었다. 대신 2층 욕실에서 샤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꽃을 부엌에 두고 화병에 꽂은 뒤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하지 않은, 전혀 모르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정희의 웃음소리. 내가 알던 웃음이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들은 적 없던 낯설 만큼 생기 있는 웃음이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 30초쯤 계단에 서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들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대화가 또렷해졌고 우리 침실 옆 욕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샤워부스의 뿌연 유리 너머로 두 개의 실루엣이 겹쳐졌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희와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어두운 머리에 체격이 좋았다. 말할 것도 없이 둘 다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다. 그 남자는 나중에 이름이 현석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두 손을 들고 말했다. 형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희는 소리를 지르며 수건을 붙잡았다. 나는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그는 옷만 입고 바로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투, 태도, 마치 이 상황이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듯 귀찮은 일 하나 생긴 듯한 표정이 너무나 차분했다. 게다가 이 집은 할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내 가족의 역사가 담긴 집이다. 그런 집에서, 그런 샤워실 안에서 순간 뭔가 끊어졌다. 나는 그의 양 어깨를 붙잡고 욕실 벽으로 밀쳐버렸다. 꽤 세게, 그도 반사적으로 나를 밀쳐냈다. 그래서 나는 주먹을 날렸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정희는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그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췄고 코피가 한 줄기 흘렀다. 피가 보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몇 걸음 물러서서 말했다. 5분 안에 꺼지지 않으면 내가 직접 경찰 부를 거야. 그는 허둥지둥 옷을 챙기며 집 밖으로 달아났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절반도 못 입은 상태였다. 그리고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나갔다. 정희는 그날 이후 오빠 병호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녀는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폭력적인 사람이라며 현석을 죽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이혼과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다음 날 지호에게 전화가 왔다. 정희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단다. 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아빠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렸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나는 겨우 진정하며 말했다. 지호야, 그 사람이 내 엄마랑 우리 집에서 샤워를 함께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폭력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든 간에. 그날 밤 나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이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내 집에서, 내 샤워실에서 아내와 다른 남자를 보고도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형 상우는 말했다. 그냥 경찰 불렀어야 했어. 그게 맞는 방법이었어. 하지만 경찰이 뭘 할 수 있었을까? 정의가 동의해서 들인 사람이니 불법 침입도 아니고. 그리고 금요일 아침 회사 회의 도중 2명의 경찰이 찾아왔다. 나는 회의실에서 체포됐다. 현석이 나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던 것이다. 경찰은 절차적으로 행동했지만 체포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 굴욕적이었다. 고객 앞에서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나왔다. 그날 밤은 유치장에서 보냈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경찰은 단순 상해죄라고 했다. 최대 7년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한다. 보석금은 300만 원이었다. 그 사이 정희는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녀는 나에게 18년 동안 통제와 폭력을 당해왔고 두려워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목소리조차 높이지 않았던 걸까? 법원은 정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희가 머무는 곳 반경 100m 이내로 접근이 금지되었고 그 안에 내가 소유한 집도 포함됐다. 내 집인데 들어갈 수 없었다. 토요일 아침 풀려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문이 바뀌어 있었고 내 열쇠는 작동하지 않았다. 길 건너 순찰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내가 접근하는 걸 지켜보는 듯했다. 나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집은 4명이고 상속 되찾을 되찾을 수 있겠죠? 변호사는 말했다. 소송을 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2주 유효하며 이후 법원이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나는 결국 출장용 가방 하나만 들고 시내의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다. 옷도 서류도 내 물건 하나도 꺼낼 수 없었다. 정희는 내 전화와 문자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집 전화로 전화를 걸자 받자마자 바로 끊었다. 며칠 후 지호가 서울 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정희와 함께 집에 머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자로 말했다. 잠깐 얼굴만 보자. 커피 한 잔 어때? 지호의 답은 단호했다. 엄마가 경찰서 제출한 자료 다 봤어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분노 조절 먼저 받으세요. 분노 조절이라니.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 단 한순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정의가 폭력의 패턴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명령은 연장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경고했다. 이혼 소송과 병합되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몇 달도 걸릴 수 있어요. 나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상사는 처음엔 이해하는 듯 했지만 이 사안이 기소되거나 고객 업무에 영향을 준다면 당신의 고용 상태도 논의해야겠어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12년을 한결같이 일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변호사 비용, 보석금, 호텔비만 벌써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그 와중에 집 대출금, 카드값, 지호의 등록금까지 내가 다 부담하고 있었다. 정희는 아직도 공동계좌에 접근할 수 있다.
그녀는 마음대로 돈을 써도 되고 나는 내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야 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불공평했다. 정희는 내 집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그런데 지금 길거리로 쫓겨난 건 나였다. 나는 체포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도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피해자인 척 연기 중이다. 이게 과연 정의인가? 사람들은 나에게 말했다. 그때 그냥 경찰을 불렀어야 했다고. 하지만 경찰이 뭘 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정의가 들인 손님이었다. 불법 침입도 아니고 명백한 민사 문제였다. 경찰은 아마 그냥 돌아갔을 거다.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샤워실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본 사람이 과연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눈이 뒤집혔다. 그리고 반응했다. 그 대가로 지금 나는 죗값을 치르고 있다. 정작 아내와 샤워하던 남자는 피해자인 척 연기 중이고 무엇보다 나를 분노케 한 건 정의가 그렇게 손쉽게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그냥 법정에 들어가 저 사람이 무섭다고 말했을 뿐인데 나는 단숨에 내 집에서 쫓겨났다. 정식 절차도 없고 증거도 없었다. 나는 정의를 때린 적이 없다. 단지 다른 남자에게 주먹을 날렸을 뿐이다. 그게 어째서 그녀를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걸까? 변호사는 말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판사들은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 자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죠. 하지만 이것은 가정폭력이 아니다. 정의는 이 제도를 이용해 이혼 소송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치밀하게 준비된 계산이었다. 나는 조용히 모든 지출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호텔비, 외식비, 변호사비, 교통비. 매일 89,000원짜리 호텔에 묵으면서 집 대출금과 지호의 등록금까지 감당해야 했다. 정의는 아직도 공동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다. 나는 은행에 연락해 모든 거래 알림을 켜놨다. 계좌는 법원 명령 없이는 막을 수 없지만 적어도 감시는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는 식비와 주유비 등 평범한 소비만 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접근 금지 명령이 기각되면 그동안 쓴 비용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압박이 극심해졌다. 이대로 몇 달이 지나면 나는 파산할 수도 있다. 정의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다. 나를 재정적으로 짓눌러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 조건을 받아내려는 속셈. 18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 나는 그녀의 수법을 잘 안다. 그녀는 언제나 사람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줄 알았다. 그리고 내 아들 지호, 나는 그 아이에게 연락했다. 직접 연락하지 않고 형상훈을 통해 전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지호는 내 연락을 거부했다. 답장으로 보낸 메시지는 차가웠다. 경찰 보고서 다 봤어요. 이런 사람을 아버지로 둔 게 부끄럽습니다. 나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 아이가 날 그렇게 부를 줄은 몰랐다. 아버지라고. 그 아이가 어릴 땐 매 주말마다 야구 연습을 함께 했고 운전도 내가 가르쳤고 대학 원서도 같이 썼다. 그런 아이가 이제는 나를 유전자 제공자 취급을 하고 있었다. 정의가 지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호는 지금 나를 위험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아이는 내가 폭력적인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내 안에 없었으니까.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아이가 이해해줬으면 했다. 아,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얼마나 분노했으면 저렇게 반응했을까라고. 하지만 지호는 내가 몰랐던 무서운 아빠의 본 모습이라 여겼다. 나는 적어도 변명할 기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3주 후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 관련 신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판사는 정의의 주장을 기각했다. 내 변호사의 말처럼 그녀는 나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폭력이나 협박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판사는 말했다. 욕실에서의 폭행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회성 사건이며 가정폭력의 패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령은 취소되었고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였다. 지호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서서 증언했다. 내 아들이 판사 앞에서
나를 정신적 가해자라고 지목한 것이다. 그 아이는 말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걸 통제했습니다. 어머니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고 대화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화를 냈고 저는 늘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지호는 내가 정의의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을 감시했다고 주장했고 금전적 의사결정을 모두 혼자 내렸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가 지호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던 건 중학생 시절이다. 그건 부모로서의 책임이었다. 정의도 가정경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며 스스로 관심을 껐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호는 그 모든 걸 나의 폭압적 성향으로 포장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무너졌다. 나는 집안의 큰 결정들, 특히 돈과 술이 관련된 건 주로 내가 결정했다. 정의가 원해서였다. 그녀는 그런 일에는 관심도 참여 의지도 없었다. 그런데도 지호는 법정에서 말했다. 아버지가 모든 걸 혼자 결정했고 저는 숨죽이며 살았어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점은 더 이상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거였어요. 이 말은 가슴을 찢었다. 매주 일요일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 수업 이야기, 친구 이야기하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판사 앞에서 아버지가 무서웠다고 증언한 것이다. 변호사는 지호를 반대 신문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이나 학대 사례가 있었나요? 지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때리거나 위협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학대는 꼭 물리적이어야 하나요?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위협이나 반복된 행동의 증거가 없으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정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기록, 최근 8개월 동안 고급 호텔, 레스토랑, 선물 구매 등에 사용된 금액이 1,500만 원이 넘었다. 부산, 강릉, 심지어 제주도까지. 호텔 이름을 보고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룻밤 3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카드 내역상 대부분이 두 명이 함께였음을 보여주는 금액들이었다. 게다가 남성용 명품 매장과 주얼리샵에서 약 400만 원 이상이 결제되어 있었다. 거기에 더해 정의의 통신 기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 8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같은 번호와 수백 통의 통화, 문자 내역이 있었다. 그 번호는 현석의 것이었다. 정의 측 변호사는 말했다. 이건 아내가 남편에게 위협을 느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이 모든 기록은 피고인이 당시 얼마나 충격적 상황에 놓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접근 금지 명령은 정식으로 취소되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의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위자료를 요구했다. 내가 상속받은 집의 절반, 모든 자산의 절반을 요구했다. 그리고 내가 재정적인 결정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요청했다. 변덕스럽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였다. 형사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는 말했다. 단순 상해로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분노조절 프로그램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지호였다. 신문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나는 지호를 마주쳤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호야, 왜 그런 말을 했니? 왜 엄마를 위해 거짓말을 했어? 지호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규칙과 기대치는 가정에서 당연한 거야. 모든 결정은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어. 지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런 말, 학대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엄마가 이제야 맞서서 자기를 지키는 걸 보니 대견해요. 그 뒤로 우리는 아무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지호는 여전히 정의와 함께 병호 형 집에 머물고 있었다. 전화번호도 막혔다. 상훈 형은 말했다. 지호는 아직 어리잖아. 지금은 혼란스러워서 그럴 거야. 관계 회복을 시도해보는 게 어때?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법정에서 내 아들이 날 학대자로 지목했던 기억이 뇌리에 남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이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벽지 색도 그대로고 가구도 그대로인데 공기만 달라졌다. 때로는 생각한다. 그때 그냥 조용히 이혼만 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 살아가는 게 나았을까. 이 드라마 같은 소란 없이. 하지만 그 순간의 나로서는 다른 선택이 불가능했다. 너무도 배신당했고 너무도 모욕당했다.
이혼 판결은 지난주에 내려졌다. 결과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나았다. 판사는 정희의 학대 피해자 주장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녀의 외도 관련 재정적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희는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판사는 이 집이 내게 상속된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했다. 정희는 집 개보수에 기여한 부분을 주장했지만 변호사는 그 비용 대부분이 내 소득에서 나왔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결국 정희는 개보수 기여분으로 1,200만 원만을 인정받았다. 기타 자산은 기여도와 행위를 기준으로 나뉘었다. 정희는 자신의 차량, 개인 소지품, 예금에서 2,500만 원을 가져갔다. 나는 나의 차량, 퇴직연금, 그리고 나머지 전부를 지켰다. 위자료나 생활비 지원은 없었다. 정희는 외도에 책임이 있었고 학사, 학위와 경력도 있는 사람이었기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되었다.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정희 측 변호사가 재정적으로 의존해온 삶에서 새 출발하려면 더 많은 금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때였다. 판사는 웃으며 말했다. 8개월 동안 애인에게 호텔과 선물로 1,500만 원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금전 감각은 충분한 것 같군요. 정희는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전 제 커리어를 가족을 위해 포기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녀는 사무실 정치가 지긋지긋하다는 이유로 3년 전에 스스로 그만뒀다. 누구도 강요한 적 없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불륜은 대가를 수반합니다. 부부의 공동 자산을 외도에 사용한 것은 심각한 의무 위반입니다. 판결은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졌다. 판사는 항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최종 재판에 지호도 참석했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판결이 내려지자 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엄마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법정 경위가 조용히 앉으라고 제지했다. 법원 앞 주차장에서 지호는 나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아빠는 엄마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어요? 나는 짧게 말했다. 너희 엄마 인생은 너희 엄마가 망쳤다. 그래도 가족이었잖아요. 최소한 도와주는 게 도리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나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진짜 아들이라면 법정에서 바람피운 엄마를 돕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았겠지. 내가 그렇게 엄마 편을 들고 싶으면 내가 직접 책임져라. 지호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그럴 거예요. 전 엄마를 돕고 싶어요. 하지만 저도 돈이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더 없어질 거다. 나는 내 등록금이든 생활비든 앞으로 단 한 푼도 대줄 생각 없다. 지호는 벙찐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제서야 자신이 법정에서 무슨 선택을 했는지 실감하는 듯했다.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둘지도 몰라요. 그건 내가 감수해야 할 결과야. 그때 정희가 대화 내용을 듣고 달려왔다. 지호한테 이러는 건 너무해. 진실을 말한 죄밖에 없는데.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지호는 법정에서 거짓을 말했다. 이제 그 선택의 대가를 받는 거고 넌 외도의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공평하지 않나? 정희는 여전히 병호 형 집에 얹혀 살고 있었지만 형님이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신용 등급은 좋지 않고 직장 경력도 단절돼 있어서 원룸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부족해 계약조차 어려웠다. 지호는 학교로 돌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자금 대출로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지원을 다시 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를 낸다. 너도 그중 하나가 되어라. 지호는 물었다. 그럼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뭘 해야 해요? 나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재판에서 내가 한 말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거짓이 아니라 제 관점에서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나는 마지막으로 대답했다. 네, 그 관점 때문에 나는 집을 잃을 뻔했고 인생이 무너질 뻔했다. 이제 와서 해석을 바꾸고 싶은 거면 난 관심 없다. 지금 나는 다시 내 집에 홀로 살고 있다. 몇 달이 지났고 이제는 조용하다. 냉장고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평화롭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시간을 설명할 필요도 없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도 아빠도 아니다. 그냥 나, 민호일 뿐이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는 아무도 숨죽이지 않는다. 누구의 기분도 살필 필요 없고, 아내가 외출 중일 때 지금 뭐 하고 있나 고민할 필요도 없다.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고, 시간을 어디에 쓰든 설명할 이유도 없다. 상훈 형은 말한다. 지호한텐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직 애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호는 그냥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법정에서 거짓말한 것의 나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요즘 정희는 지인들을 통해 연락하려 한다. 지호의 상황이 어려우니 보증금 정도는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난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다. 나는 18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고 그 모든 걸 그들은 순식간에 짓밟았다. 이제는 스스로 삶을 책임질 시간이다. 2년이 흘렀고 다시는 글을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은 돌아온다. 작년 9월 지호가 대학 동기 은서와 결혼했다. 물론 난 초대받지 않았다. 형을 통해 결혼 소식을 들었다. 정희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결혼식을 치렀다고 했다. 마치 자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쓴 모양이다. 은서는 단정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회계학을 전공했고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딱 한 번 만났지만 그때는 지호가 정말 행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호는 그걸 망가뜨렸다. 3주 전 은서가 지호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되었다. 충격적이게도 상대는 유부녀였다. 게다가 정희가 새로 일하게 된 곳에서 지호가 자주 들락거리다가 만난 여성이었다. 그 여자는 30대 중반, 아이 둘 있는 귀여운 여성 다연이었다. 이 일은 다연의 남편이 아내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며 터졌다. 다연은 모든 걸 자백했고 남편은 직접 은서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실을 알렸다. 지호는 아파트 임대료도 감당 못할 처지면서 호텔, 식사, 선물에 돈을 쓰고 있었다. 마치 정희가 예전에 했던 짓처럼 은서는 그날 바로 지호를 집에서 쫓아냈다. 일주일 내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혼수와 공동통장을 정리한 후 결혼 반지를 지호 얼굴에 던지고 떠났다. 그로부터 2주 후 지호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울먹였고 살면서 처음 듣는 비참한 톤이었다. 아빠, 은서가 다 가져가고 월세도 차 할부도 못 내요. 내가 실수했어요. 이제서야 아빠가 정희 때문에 어떤 기분이었을지 알겠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 전화한 이유가 법정에서 나에 대해 거짓말한 걸 사과하려는 거냐? 지호는 말했다. 그건 엄마를 지키고 싶어서였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입장 차이였던 거죠. 나는 웃지 않았다. 그건 사과가 아니야. 변명이지. 사과는 자신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정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형님네 집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일주일에 30만 원짜리 저렴한 모텔에서 신용이 낮아 전세도 안 되고 직장도 막 시작한 상태였다. 그녀는 말했다. 보증금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지호라도 안정된 환경이 필요해.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지호는 자기 편을 선택했지. 넌 샤워실에서 현석이랑 선택했잖아.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실수였어.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어. 당신 너무 매정하고 잔인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700만 원 넘게 다른 남자에게 쓴 건 하루 이틀의 실수가 아니야. 그건 매일같이 내가 선택한 결과였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던 시간은 사실이잖아. 지금 도와준다면 그게 진정한 용서 아닐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내 인생을 다시 떠맡는 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지켜줄 존재가 아니다. 그 이후 지호는 3번 더 전화를 걸었다. 점점 더 절박한 목소리로 월세는 밀렸고 차는 압류 직전이라고 했다. 학교도 중퇴했으며
지금은 피자 가게에서 시간당 12,000원 받고 일하고 있었다. 마지막 통화에서 지호는 말했다. 그때 아빠에게 했던 증언, 미안해요. 그땐 진심으로 엄마 말을 믿었어요. 올바른 일인 줄 알았어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한 건 사과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다. 그리고 나는 그 차이를 안다. 놀랍게도 얼마 전 은서가 내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사과했다. 이혼을 겪으며 자신이 얼마나 지호와 정희에게 속았는지를 깨달았다고 했다. 그때 아버님께 더 잘했어야 했어요. 그 배신감.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둘과 연을 맺지 않을 생각이다. 둘 다 성인이고 둘 다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다. 나는 수년 동안 정희의 행동을 감싸고 지호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들이 다리 위에서 불을 질렀다. 이제 그 불이 자신들을 덮는 걸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